지난주 방송하고 이번 주 방송 오면서 되게 방송한 지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방송하고 가서 금방 일주일 됐네 이랬었는데 지난주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면 14일 촛불 집회하고 15일 그 광복절 행사 일정 그게 있어서 좀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14, 15일 일정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 또 밤에 우리 동지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게 되게 기대가 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가 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주제를 잡았으니까 그날 화가 났던 일이 좀 있었어요. 14일 날 그 저녁에 촛불 집회를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좀 쓰리면서 안 좋더라고요, 몸이. 근데 뭐 금방 괜찮아지겠지, 뭐 잠깐 이상이 있는 거겠지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등을 펴지 못할 정도로 명치가 꼬인다 그래야 되나? 장 꼬일 때처럼 계속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되겠다 싶어서 빨리 병원에 갔다 와야지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평소 때 그 알고 있던 상가에 알고 있던 내과에 갔는데 진짜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아픈데도 그 내과에 도착하면 진통제라도 달라고 해야지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딱 휴가더라고요. 그때 그 뭐랄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막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여기서 이대로 죽나 보다. 응급실로 가야 되나, 근처에 아는 내과도 없는데 막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좀 돌아서서 나와서 간판을 보니까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한의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의원은 평소 때 그냥 선뜻 가게 되거나 아플 때 얼른 생각나거나 그런 곳은 아니어서 한의원에 가서 그렇게 금방 날 수 있을까? 아픈 게 얼른 그 치료가 될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한의원에 딱 가는데 손님이 좀 제 앞으로 한 4-5명이 있었어요. 근데 느낌에는 한 400-500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바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내가 먼저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되고, 또 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의원에는 보약 같은 거 지으러 많이 가지 진통이 오는 걸 금방 가라앉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아픈 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이 지나니까 이 4-5명 중에서 한 명씩 이제 진료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명씩 줄여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400-500명 있는 거에서 4-5만 명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아파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의사는 뭘 그렇게 꾸물거리길래 그 시간이 오래 걸리나 진료 빨리빨리 좀 하지 라는 생각. 그렇게 한 15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 양의보다 한의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진찰하는데. 간호사한테 지금 너무 아픈데 진통제 좀 달라고 뭐 그런 방법이 없냐 라고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모르는데 또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어, 그냥 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런 말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진찰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만약에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정말 폭발 직전이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얘기했더니 체한 것 같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체한 거 아니면 위경련인 것 같은데, 아직 위경련 증상은 없고 체한 것 같다. 침을 맞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15분, 20분 또 기다렸어요. 앞에 분들, 침 맞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기다린 후에 다른 의사가 오셔서 침 놓고 뭐 해서 나오는데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아프고 나서 한 2~3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기다리던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아프니까 화가 많이 났었고, 나오면서 사람이 간사한 게, 나오면서는 그 의사가 신의 손이다, 신 같다. 그냥 침 한 번 이렇게 났을 뿐인데 그렇게 괴롭던 게 통증이 나았으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광화문 그 다음날 광복절 거리 행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광복절 거리 행진 할 때 굉장히 햇빛이 뜨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전에 대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알리면서 행진하고, 그러니까 동지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더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고 허가 난 행진을 하고 있는데, 불법 집회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리를 막고 사람들 연행해 가고 나중에 물대포까지 쏘더라고요. 근데 물대포를 쐈을 때 참 시원하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행진 집회를 방해하고 막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후진적인 문화다. 후진국에서나 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의식이 낮은,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언제쯤이나 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세상이 오려나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해서 정치를 하고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들도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일 텐데, 국민들 말 못하게 막고 평화로운 행진도 못하게 하고 뭐든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좀 한심했습니다.
음, 예전에 그 가수 조용필 씨가 지금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가 있을 거를 예상을 하셨었는지 촛불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촛불 가사 중에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할 텐데 노래를 못해서 아무튼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이해하려는 그리고 그런 듣는 과정들이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그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가 시작한 것도 바로 국민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 촛불을 켰겠습니까? 화가 났기 때문에 켰겠죠. 아무튼 며칠 전에 한 장애인께서 한강대교에서 투신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어머니 지병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친척들이 자기를 좀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그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튼 절필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좀 그동안 힘들어 하셨었다고 해요. 그분이 제가 20대 초반에 한참 장애인 모임 나가거나 또 장애인 단체를 가거나 그럴 때 뵀던 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또 똑같고요. 장애인들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좀 자립생활 운동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 무렵에 같이 활동도 하고 저한테 심심해서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좀 끊겨서 잊고 지내다가 이 SNS를 통해서 자살하시는 것을 듣고 전에 그분과 같이 지냈던, 같이 활동했던 생각들, 기억들이 이렇게 아련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별명이 콜라였었어요. 입에 달고 사셨었거든요. 그랬던 기억도 났었고 아무튼 차별과 소외를 받던 이 세상에서 서러웠던 일들 다 잊으시고 좀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장애인이 자살을 하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돌아가시던 다치시던 이럴 때 너무 영시한다거나 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위안일 뿐더러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계기로 해서 투쟁하고 운동의 시작점을 삼는 것은 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작년에 12월 달쯤에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집에 화재가 나서 돌아가신 그분 같은 경우도 활동보조인이 왜 필요한지, 왜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죽음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운동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단지 장애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것, 이 장애인이 위대한 투사다, 영웅이다, 또 차별과 소외를 받던 장애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할 것이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죽는 이후의 공통점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분의 죽음도 너무 그렇게 힘들게 불쌍하게 시회와 동정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그것과 별도로 이분이 생기가 막막해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좀 생기가 막막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생존권 보장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는 외쳐야 할지 하나둘씩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좀 놓치고 가야 할지 그리고 나이, 장애, 성별, 인종 등으로 차별과 소외받는 세상이 언제쯤이나 끝날지 참 걱정이 됐고 힘겨워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돌봐줄 수 없거나 가족이 없을 때 시설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현실적으로 마찬가지죠. 가족이 없으면 시설에 가야 되는 게 중증 장애인들의 현실이니까.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돌봐줄 수 없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저 혼자 있을 때도 귀신이나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남게 됐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제한적인 것들, 뭐 밥을 풀 수가 없다거나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거나 누가 갑자기 강도가 침입했을 때 대처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공포인 것 같아요. 이런 걱정 없는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